그리고 모든 정책을 다 풀어주면서 심지어는 뭐 양도세를 아예 다 빼주는 뭐 이 정도까지 오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정책적으로 모든 걸 풀어도 사람들이 동요하지 않는 시기. 그런 시기가 내가 조금 더 우월한 입장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시기다. 다 풀었는데도 안 산다. 미분양 수치도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7만 5천 채 넘었다고 지난달에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이 정도면 심각한 건가요? 이제 정부에서 미분양 위험 수치를 보는 게 6만인가요? 제가 지금 숫자를 기억 못 하겠는데 6만 정도로 보고 있는데 한 달 사이에 이제 10,000 채가 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분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미분양 중에서도 악성 미분양으로 보는 물량들은 이제 준공 후 미분양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아예 물건이 다 지어졌는데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한데 이게 앞으로 지금 입주를 못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더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미분양 대책을 했던 거를 보면 10만 채 넘어가고 나서야 이제 이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7만 채 좀 넘었다고 하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미분양 대책을 내세워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기저에는 결국은 이 미분양 주택을 해결해 준다는 거는 누가 사줘야지 해결이 되잖아요. 정부가 사주라는 얘기거든요. 정부가 돈이 어디 있어요? 세금으로 사주라는 뜻이거든요. 정부가 세금으로 사준 다음에 그거 나중에 세일즈 앤 리스펙처럼 이제 사준 다음에 이제 몇 년 후에 뭐 저기 하면 다시 넘겨주는 조건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이제 시공사나 이쪽에서는 원하죠. 건설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시장이 회복되면 자기네들이 이제 마케팅 잘해서 팔 수 있으니까 지금 위기만 넘어가게 자금 그런 요구들이 좀 있는 건데 결국은 이제 어떤 부실의 문제를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시기가 왔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뭐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미분양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을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계속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PF 시장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죠? 그게 또 이제 금융기관의 리스크와도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분양 관련해서는. 미분양 수치는 좀 더 늘어날 거라고 보세요? 계속 늘어나겠죠. 계속 늘어날 거라고.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 그렇죠. 그거라도 줄어들어야 좀 뭔가 시장에 다른 흐름이 생긴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줄어들게 되는 거는 누군가 사줘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시장이 이제 정말 소득이 엄청나게 좋아져서 아니면 이제 정말 부동산에 봄이 왔다 이런 심리가 팽배해서 사들이기 시작해야 사지거나 가격이 내려와야 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자구책으로 이익을 줄이고 또는 일부를 손해 보더라도 자금이 돌 수 있게끔 할인 분양하고 뭐 이런 거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이니까 아직 그 미분양 수치가 급격하게 줄어들기는 어려운 거죠. 집값이 지금 많이 빠진 건 아까 대구도 좀 언급하셨는데 송도나 대구는 막 40~50%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는 그러면 좀 바닥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분양가 자체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 수치적으로 오른 게 있고 그 어느 정도 가격이 최고점이었는지에 따라서 지금 뭐 이게 많이 빠졌다 아니면 덜 빠졌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이제 시장 상황이 워낙 오랫동안 그 급등의 시기를 겪었던 거고 그 급등했던 금액에서 뭐 50%가 됐다 하더라도 과거보다는 여전히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거든요. 너무 섣불리 움직이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연도를 조금 첨조하시라. 단지별로 또 다 다르니까 그 강남은 좀 덜 빠졌더라고요. 한 20% 좀 못되게 빠진 것 같은데 전세가는 또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남도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보세요? 강남이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던 이유가 강남 쪽에 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멸실 수요도 많이 있었고 그 시장에 이제 그런 게 자극이 되면서 가격도 좀 오른 부분이 있었는데 멸실이 많았던 사업지
들이 전부 다 이제 지금 공급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남권에 뭐 똘똘한 한 채는 절대 집값이 안 빠진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똘똘한 한 채가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강남의 개포 예전에 저층으로 굉장히 작은 아파트였던 단지들이 다 지금 뭐 수영장도 있고 뭐 맞아요. 조중 석식을 제공하는 뭐 이런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렇게 짓는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한 뭐 단지당 뭐 3,000세대, 4,000세대 뭐 많은 데는 10,000세대 가까이 이렇게 지금 개포에 입주를 하고 있고 똘똘한 한 채가 많다. 네. 그리고 뭐 반포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방배동 지역도 사실은 거기는 이제 아파트로 구성된 지역이 아니었는데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 사업들이 엄청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방배 몇 구역들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서도 또 공급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의 정의가 뭐죠? 결국은 똘똘하다고 그동안은 똘똘한 한 채가 없다. 희소하다. 이런 프레임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똘똘한 한 채가 있어요. 그러면 강남에만 똘똘한 한 채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강북으로 넘어가서도 뭐 한남동, 용산 뭐 이런 지역들 지금 다 똘똘한 한 채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여의도권에 접근 가능한 마포 이런 데도 또 똘똘한 한 채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잖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똘똘한 한 채가 있다. 서울 말고도 그러면 뭐 성남에는 없어요? 판교? 이런 데는 오히려 잠시보다 집값이 더 비싸요.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똘똘하다는 그 집들이 정말 많이 공급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시장에 그걸 다 채워줄 수 있는 수요가 있느냐. 똘똘한 한 채에 무조건 그 비싼 가격에 다 살아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는 채워질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매입을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경쟁이나 어떤 대체적인 상품이 많이 있는데 과연 뭐 예를 들어 아리팍 뭐 꼭 50억에 아리팍을 사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데 더 좋은데 더 싸게 살 수 있는 지역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 똘똘한 한 채도 무너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아까 L자형 침체, 장기 침체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또 저출산 고령화 그러면서 일본형 장기 침체로 갈 수 있다. 어떻게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엄청 심각한 상황이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산 문제가 엄청 심각하잖아요. 0.78명 정도인데 맞아요. 지금 그러면 과거에 동독이 무너졌을 때에 그때 출산율과 같은 수준이거든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수준인데 우리가 지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거는 집값의 원인이 많이 있다고 이제 판단들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애를 안 낳고 그러니까 시장에 누군가가 이게 선순환이 되려면 이 집을 사주는 사람이 내 집을 팔고 나도 더 나은 데로 옮겨가고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시장에 그럼 신규 수요가 들어와 줘야지 시장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 신규 수요가 지금 최근에 어떤 시장의 과열을 이끌었던 거는 그 신규 수요가 한꺼번에 들어와 버렸던 거죠. 능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빚을 내서 들어왔잖아요. 그 시장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시장이 다시 계속 끊임없는 유동성이 들어와 주면서 이 시장이 돌아야 되는데 누가 사주죠? 초등학생이 사줘야죠. 내가 커야 사주잖아요. 근데 예전보다 애들은 엄청 많이 줄었죠. 집은 엄청 많이 늘어났죠. 그럼 당연히 우리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인 거죠. 결국은 아무도 안 사는 이 심리가 좀 장기화되고 그리고 모든 정책을 다 풀어주면서 심지어는 뭐 양도세를 아예 다 빼주는 뭐 이 정도까지 오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정책적으로 모든 걸 풀어도 사람들이 동요하지 않는 시기. 그런 시기가 내가 조금 더 우월한 입장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시기다. 다 풀었는데도 안 산다? 다 풀어도 안 사는 거. 그리고 그게 좀 장기간 지속되는. 장기간 지속되는. 혹시 몇 년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저는 최소? 이것도 제가 뭐라고 기간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이게 올라갔던 폭도 너무 짧은 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폭이 얼만큼 빨리 떨어질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정부가 이런 어떤 완화책을 내놓지 않았다면 내놓기 직전까지 한 6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한 5, 6억씩 뚝뚝 떨어졌거든요. 되게 단기간에 엄청나게 빠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그걸 이렇게 스탑 시켜놓은 상태? 그럼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수요들 어떤 거래들이 있을 건데, 요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갈 거로. 팍 이렇게요? 더 내려갈 거로 생각을 하는 거죠. 천천히가 아니고.
뭐 그거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네. 아, 네. 그 시기가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도 무리해서 사면 안 되는 거죠, 항상. 그 시기가 왔을 때는 네. 그 무리해서 산다는 게 이제 네. 여러 요인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모아놓은 시드머니가 부족한데 무리한 집을 산다. 네. 이게 무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 본인이 이제 앞으로 또는 미래에 벌어들일 예측되는 소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때는 사실은 어느 정도 거품이 제거된 상태에서는 영끌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질문 다 드린 것 같고, 네. 그러면은 끝으로요. 네. 시청자님들께 혹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집은 바잉이 아니라 리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택의 가치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효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하시고, 또 이걸 못 샀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기회는 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박감사 리얼아이의 박은정 간평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